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피동과 사동을 좀 볼 거고요. 페이지로 따지면 29쪽이기는 한데 너무 내용이 적어요. 이 피동사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피동, 사동 같은 경우는 일단 능피 주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능피 주사. 주사 맞으면 피나죠? 아파요. 그래서 능동, 피동, 주동, 사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피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수동태 얘기하는 거죠. BPP 맞나? 그죠? 그리고 사동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사역동사 얘기하는 거죠. make, let, have 이런 친구들. 그래서 결국 이 능동과 피동이 반대 개념이고 주동과 사동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시험에서 피동과 사동을 물어보는 시험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끔 창의적인 아이들이 그런 질문도 해요. 쌤, 그러면 능동과 주동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두 개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거 두 개는 구분하지 않아요. 애초에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피동과 사동으로 만들어줄 때 쓰이는 요소가 같은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능동, 주동은 이거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동과 사동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를 봤을 때, 피동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 이히리기를 붙여주던가, 이히리기. 또 쟤네가 피동 접사죠. 또는 아예 문장 구조를 바꿔줄 수가 있죠. 무엇이 어지다, 또는 무엇이 되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지에서 또는 지문에서 얘네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좀 많죠. 얘 같은 경우는 짧게 만들어지겠죠. 얘만 붙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단형 피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얘는 문장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장형 피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파생 접사거든요. 즉 피동사로 만들어주는, 품사를 바꿔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이제 통사적 피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 단어에 따라서 파생적 피동밖에 쓸 수 없는 단어들도 있고요. 반대로 통사적 피동밖에 쓸 수 없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외우실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이니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동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 거?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 우구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얘네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대신에 이름이 다르죠. 얘는 피동접사, 얘는 사동접사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통사적으로도 사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놓고 무엇을 시키다를 쓰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게 하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됐니?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좀 살펴볼 건데 꽤 많아요. 그래서 피동사동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유형은요,
이중 피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중 피동. 그래서 이중 피동은 뭐냐면 단형 피동을 썼는데 장형 피동까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 피동은 여러분들이 형태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건데, 쓰여지다 같은 경우는 형태소를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형 쓰다죠? 그럼 쓰 플러스 여인데, 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우리가 음운 변동해서 할 건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 2 플러스 어지다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장형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저런 것들 주의하셔야겠죠. 오케이?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동의 중의성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동의 중의성. 그러니까 사실 사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사동이 있고 간접 사동이 있어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이 화자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맥락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할머니가 아이에게 뭐 양말을 신기다 이런 구조를 본다면, 할머니가 이거를 직접 사동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머니가 양말을 갈아 신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간접으로 해석을 한다면 할머니가 굉장히 스파르타식인 거죠. 양말 갈아 신는다, 실시! 그러면 이렇게 신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맥락으로 해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EBS에서 매년 나오는 예문은 그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 그럼 이건 직접이겠어, 간접이겠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당연히 직접이겠지. 야, 간접이면 애한테 야 물어 이건데. 그죠? 그래서 사동의 중의성은 맥락으로 이렇게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이죠. 뭐 피동과 사동의 구분. 얘가 이제 사실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얘네들은 솔직히 수능에서 그렇게 막 다룰 정도로 무게감이 있진 않아요. 내신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많이 다뤄지게 될 거고요. 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빠른 건 뭐겠어? 직관. 그냥 내가 이거 수동태구나, 이거 사역동사구나 구분이 되면 가장 편하겠죠. 근데 그게 아리까리한 이제 선택지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얘를 시키다로 바꿔보는 거예요. 즉 강제로 하나를 사동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랬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사동이겠죠. 안 되면 피동일 거고. 다만 요것도 100% 안전하진 않아요. 왜? 아까 얘기했죠. 단형만 쓸 수 있는 단어도 있고 장형만 쓸 수 있는 단어도 그랬죠. 그래서 시키다가 안 되는 단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방법은 뭐냐면 문장 구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문장 구조. 그래서 이 서술어의 대상이 주어가 아니면 얘는 사동이에요.
이건 왜 그런지 이제 문장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능동문을 보시면 능동문의 구조는 주어, 목적어, 능동사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피동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를 피동사로 바꾸고 얘가 주어로 바뀌고 얘가 부사어로 바뀌게 되거든요. EBS에서 예문 하나 볼까요? 아이고 씨. 예문이 없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원래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인데 아이를이 주어로 바뀌어서 아이가가 될 거고 어머니가가 어머니에게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게 일단 구조예요. 근데 사동문을 보시면 아니다. 주동문을 보시면 주동문은 조금 자유롭긴 해요. 일단 크게 주어, 목적어, 주동사가 있으면 얘가 사동으로 바뀔 거면 요게 사동사가 될 거고 얘가 부사나 목적어로 바뀔 거고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여기에 새로운 주어가 추가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EBS에서 예문을 하나 보시면 언니가 나에게 물을 먹였다거든. 그럼 이거의 주동문은 내가 물을 먹었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언니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오면서 내가라는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게 되죠. 그죠? 또 밑에도 선생님께서 나를 집에 가게 하셨다거든. 그럼 이것도 원래 문장은 내가 집에 갔다지. 근데 선생님이라는 주어가 새로 등장하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동은 결국 항상 이 사동사를 하는 대상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왜? 원래 주동문으로 따지면 이게 주어가 하는 역할인 거잖아, 서술어는. 이해 가니? 그래서 보시면 아까 사동사 보면 물을 먹은 게 누구야? 나죠. 부사어. 또 집에 간 게 누구야? 나죠. 목적어. 알겠니? 그래서 이 주어랑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니? 근데 왼쪽에 예시 보시면 많은 음식들이 아깝게 버려졌다. 버려진 게 뭔데? 음식들, 주어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주어랑 관련이 있으면 서술어가 피동, 주어랑 관련이 없으면 사동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 가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이제 네 번째 문제 유형인데 이걸 이제 자동사랑 아이고 씨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자동사랑 타동사로도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19년에 이제 그 중세국어랑 같이 연결했다가 이제 애들 터졌던 건데 좀 그건 되게 어렵긴 했어. 자, 여기서 들어가면 능동사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타동사 기능 먼저 해야 되나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들이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이죠. 그럼 자동사는 무조건 뭐여야 돼? 타동사여야 돼요. 왜? 목적어가 있어야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면서 피동사가 되지. 그러면 거꾸로 피동사는 뭐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동사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수능에서 그때 중세랑 엮어서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생각해도 좀 시사하긴 해. 선택지에다가는 피동사를 준 거야.
오케이? 이거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여도 어차피 질문은 똑같게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질문은 능동사를 한 거야. 얘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죠. 신다와 신기다가 있잖아. 근데 질문은 뭐를 한 거야? 신다가 자동사니 타동사니를 물어본 거야. 근데 선택지는 신기다는 타동사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우린 뭘 골라야 돼? 신다는 자동사다를 골라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신기다는 타동사니까 이걸 다 타동사로 갔어요. 이걸 중세랑 엮었어요. 저는 지금 보시기 편하게 현대국어로 했지만 이거를 중세로 예시를 던진 거예요. 이게 아마 19학년도인가 20학년도 6평일 거거든요. 한번 기출 푸시다 보면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 생각이 그때 상현이가 이거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틀리고 채점하시면서 기억나시겠죠. 그죠? 풀 땐 기억 안 나죠? 오케이. 다만 예외가 있긴 해요. 피동사인데 타동사가 되는 예외도 있긴 해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외울 건 아니죠. 왜냐면 예를 들어 발목을 잡히다. 이거 일단 피동이죠. 근데 목적어 있죠. 예외예요. 근데 저런 예외를 당연히 수능에 낼 거면 뭐 보기나 지문으로 조건을 주겠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기억하실 건 아니고. 됐니?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아이들이 이 이희리기만 보이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밝히다는 피동이야 사동이야? 밝히다. 저 밝히다는 피동이에요 사동이에요? 애초에 일단 대답을 못하는 게 맞아. 왜? 앞뒤 맥락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뭘 고민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자, 사건을 밝히다거든요. 그럼 이건 피동이야 사동이야? 피동이야 사동이야? 능동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태소를 쪼개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피동이나 사동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구조가 밝다 플러스 히 플러스 다야? 이거의 단어가 밝다가 어간이야? 아니죠. 어근이. 애초에 밝히다는 이 밝히다 자체가 한 단어야. 밝히가 어근이라고. 사건이 밝다가 아닌 거잖아. 오케이? 근데 애들이 그냥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이희리기도 보이면 그냥 미쳐요. 이거 피동일까 사동일까? 씨발 뭐지? 역시 피동사동은 어렵다. 피동사동이 아닌데. 오케이? 그래서 함정을 요렇게까지도 팝니다. 피동사동이 아니고 그 단어 자체에 그냥 이희리기가 있는 친구들. 그거는 여기다가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여기는 분명 이랑 보통 어지다가 많이 결합이 되거든. 근데 이가 이 피동 접사가 아닌 거야. 그냥 쓰이가 한 단어일 때. 이해 가니? 그러면 또 애들이 이 플러스 어지다? 아시겠니? 그래서 이것도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좀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보시면 피동 자체가 이 개념 하나인데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거 자체가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피동, 사동 나오면 항상 오답률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높임은 지난주에 봤죠? 그죠? 나 높임 설명 안 했니? 그거랑 그것까지 했죠. 잠깐만. 제가 나름 진도는 다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안 했나요? 그래요? 그럼 높임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높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좀 지울게요. 뭔가 되게 오늘 좀 판서가 이쁜데? 기분 탓인가요? 아니야. 뭔가 되게 조금 더 정돈돼 있는 느낌인데. 아님 말고요. 자, 높임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높임을 누구를 높이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렇거든요. 높임은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 누구가 어떤 문장 성분이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높임은 사실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너희들이 문장 성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높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을 텐데 주체는 뭐를 높이는 거예요? 주어를 높이는 거고요. 객체는 주어 말고 나머지 다예요. 뭐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서술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상대는 이건 조금 문법이랑 상관이 없죠. 청자,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에서 살짝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문 하나 받으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거든요.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셨어요. 자, 일단 높임이 깨서와 모시고와 여기에 시와 요가 보일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자, 깨서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 어머니 높이고 있죠. 근데 어머니 문장 성분 뭔데? 주어죠. 그럼 이 깨서는 무슨 높임이란 얘기예요? 네, 주체 높임이란 얘기죠. 근데 할머니는 모시고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 할머니를 높이고 있죠. 근데 할머니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죠. 그럼 이 모시고는 뭐란 얘기예요? 객체 높임이란 얘기죠. 자, 시는 이 관계 누구야? 누구 높이고 있는 거야? 엄마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될 거고, 뭐 요는 너무 상대죠. 보조사니까.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면 되시는데 문제는 요것도 뭐랑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니? 네, 중세국어랑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중세는 안 했지만 보통 애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부태. 이게 붙여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처는 높여야겠죠. 그럼 이걸 높이는 거니까 주어인데 애들이 이게 주어인지를 몰라요. 또는 이게 뭐 생략돼 있거나. 오케이? 그래서 저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니? 질문할 거 있나요? 괜찮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